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수봉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교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끊임없이 변하는 중성미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성미자가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들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다른 수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중성미자, 성이 중성인데 남성미자나 여성미자는 없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성이라는 것은 전기를 띠지 않아서 중성미자라고, 미자는 우리가 현미경할 때 그래서 작은 입자이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은 작은 입자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중성미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한 종류가 태어나면은 마치 그 카멜레온처럼 이것이 색깔이 변하듯이, 마치 이게 고양이가 태어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개나 염소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중성미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중성미자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영광에 있는, 지금 현재는 한빛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영광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래 영광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름 부르다가, 영광이 뭐가 유명하죠? 여기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굴비가 유명한데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은 좀 이렇게 인상이 안 좋다고 해서 최근에 이름을 한빛발전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호기, 2호기 해서 6호기까지 있는데요. 이 영광발전소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의 어찌 보면은 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호기는 거의 한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이 지을 기술이 없었는데, 3, 4호기는 현대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조금씩 기술을 습득하면서 5, 6호기가 바로 이게 한국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원전은 UAE에 지금 수출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제가 중성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아마 인문학이나 사회학, 이렇게 문과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중성미자라는 그 입자를 제 눈으로 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보지 않고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계 장비를 빌려서 이런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내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상력입니다. 근데 상상력만으로 어떤 것을 갖다 알아내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은 과학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고 상상력일 뿐일 텐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호기심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원리와 법칙을 발견을 하는데, 그 새로운 법칙과 원리를 갖다가 검증을 받는 이 단계가 굉장히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여러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실험실에서 자기만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과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이나 저 실험실에서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발견할 때 그것이 과학의 발견이 될 때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은 측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옛날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측정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철학자와 두 개의 투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동시에 과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말할 수 있었던, 그때는 철학자가 동시에 과학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측정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한 것을 그냥 아무 때나 이렇다라고 관념적으로 말을 하기가 이제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워낙 측정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이것이 이제 관념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것은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이 판명이 될 때는 더 이상 그것은 과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찌 보면 철학자하고 과학자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정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인간은 그 전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더 작은 우리 세포의 세계나 작은 세계를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자현미경이라는 새로운 어떤 측정 도구를 통해서 원자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중성미자는 그 원자의 세계보다도 1억 분의 1 정도로 더 작은 소립자의 세계인데요. 그 소립자의 세계는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그 가속기라는 새로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갖다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스케일까지를 한 분만에 보여줄 수 있는 특수한 잔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잔은 1mm 아니면 1cm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자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는 잔은 우리가 이 10배씩 눈금을 갖다 확대했다가 10배씩 눈금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은 10배씩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것이고 작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10배씩 확대를 했고 이쪽으로는 10배씩 축소를 시킨 건데 그래서 이 큰 은하라는 세계가 우주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이 정도인데 약 100만 분의 1인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 세계는 우리가 DNA나 그 세포의 이 단계가 될 텐데요. 이때는 우리가 그 현미경 내지는 전자현미경 그래서 이제 원자의 세계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세포나 원자의 그러니까 세포는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나노미터는 바로 원자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자에서부터 1억 분의 1 정도로 더 작은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소립자의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아까 말한 중성미자는 바로 원자의 1억 분의 1 정도로 작은 그런 입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과생들은 원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문이나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자는 이렇게 중간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원자의 그 무게는 어디서 나오냐? 워낙 원자의 무게가 작긴 하지만 원자의 무게는 바로 이 핵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자의 세계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위해서 보통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저 원자의 크기를 상암 축구 경기장 아니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까 오다 보니까 있던데 그만한 것이 원자라고 하면은 이 핵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핵은 10,000분의 1 정도로서 그 축구 센터서클에 있는 축구공이 놓이는 자리에 구슬이 거의 놓여 있으면 그러니까 그 원자의 크기가 축구장이라면은 핵은 구슬이 바로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원자와 이 핵을 갖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걸 보게 되실 텐데 사실 이것은 과장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10,000분의 1대로 실제대로 나타내면은 핵이 구슬처럼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점으로 해서 안 보일 테기 때문에 약간 과장을 해서 지금 핵을 갖다가 키워놨어요. 자, 그러면 이 핵 속에는 또 어느 정도 어떤 입자가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두 종류의 그 입자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말하는 소립자가 약 이 원자의 1억 분의 1 정도로 작은 그것이 이제 소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가 바로 이 몇 개 안 되는 그 기본 입자로서 마치 우리가 건축물에 빌딩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벽돌처럼 기본적인 구조물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우리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몇 개의 소립자의 종류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입자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크라는 입자와 그 다음에 가볍다는 경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가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 중성미자, 이게 진짜 전자인데요. 전자 중성미자, 그 다음에 미온이 있고 미온 중성미자, 타우가 있고 타우 중성미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세 종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세 종류의 중성미자들 사이에 변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소입자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또 측정 장비가 필요한데요. 워낙 이것이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바로 여기 보여진 겁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이지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이 이 정도 크기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가, 측정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이걸 검출기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걸 짓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원 내지는 뭐 2,000억 원 정도의 측정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는 가속기가 필요한데, 가속기는 보통 얼마냐면은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스위스 제네바라는 제네바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보면 선이라는 유럽 가속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선에 있는 가속기는 그러니까 약 10조 원이 들어간 그 가속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진공 튜브에 해당되는 진공관으로 된 속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그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여기에서 충돌을 시키면 그 충돌될 때 또 새로운 입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자 물리학을 실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속기를 사용해서 충돌을 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입자가 나오는 것을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이것은 어떤 입자가 지금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2012년도에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마지막 입자. 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입자가 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힉스 입자예요. 이 힉스 입자는 그 신의 입자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입자인데요. 이 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나머지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량이 왜 질량을 가지게 되는가를 결정해주는 그런 특별한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힉스 입자인데 우리가 이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 보지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바로 이 LHC라는 가속기를 사용해서 충돌을 시켜서 이 입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입자는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에서 우주가 소립자의 세계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 입자들이 존재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주가 온도가 내려가서 이 입자들이 다 사라졌지만 우리 인간이 이 가속기를 이용해서 다시 이 입자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 하나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빔이 날아와서 이 충돌을 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입자가 튀어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힉스 입자가 나오게 돼서 그 입자가 그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우리가 이 지나간 흔적을 여기 지금 이 막대로 보여주는 초록색과 그 다음에 그 약간 고동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들은 각각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입자가 지나갔다는 것을 봐서 어떤 입자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을 우리가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힉스 입자의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힉스 입자가 얼마만큼의 질량이 될까? 지금 X축은 뭐 여러분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힉스 입자에 예를 들어서 그램이나 킬로그램의 무게가 있다면은 그 질량의 단위가 될 텐데 그 질량에 여기서 이렇게 어떤 픽을 이루는 이 분포가 힉스 입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소립자가 원자의 약 1억 분의 1 정도로 작은 입자들인데 그 중에 3개가 중성미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미자가 어떻게 처음에는 됐느냐? 원래 우리가 인간이 중성미자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1800년 말 인간이 드디어 핵이 붕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베컬이라는 사람이 그 방사능을 이렇게 내놓는 그 불안정한 핵이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카본 14라는 그 동위원소가 불안정해서 원래는 안정된 것은 카본 12가 안정된 원자입니다. 근데 이 불안정한 원자 핵이 갑자기 다른 원자로 바뀌면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면은 물리학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은 에너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운동량이 서로 달라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 깨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문제를 푼 사람이 바로 파울리가 되겠습니다. 파울리가 1930년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입자가 튀어나왔는데 우리는 볼 수만 없을 뿐이지 그것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튀어나온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런 입자가 튀어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중성미자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 1930년, 3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보이는 라이네스라는 분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 이 입자는 원래 우주가 탄생할 때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주로 이 입자는 핵이 붕괴할 때, 자, 핵이 붕괴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핵분열은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중성미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융합하는 경우, 자, 핵이 융합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별의 중심.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딜까요? 낮에만 볼 수 있는 별이 있어요, 우리 눈에. 밤에는 볼 수 없는 별이고, 우리 태양이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인데 태양 속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지구가 지금 현재 식물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융합하든지 붕괴를 할 때 나오는 입자가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이분이 측정을 했는데, 이분은 이론가입니다. 이론가가 이 입자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을 발견해서 1988년도인가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57년에 이 입자를 발견하고 88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노벨상을 받고 싶은 경우에 내가 팁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장은 못한다고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을 높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는 가장 좋은 연구 업적을 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좋은 연구 업적을 만들어낸다면은 한 가지는 젊었을 때 빨리 업적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그래서 왜 빨리 연구 업적을 남겨야 되냐면은 노벨상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이거를 갖다 연구 결과를 내야지만이 받을 확률도 많아질 테고, 그래야 자기가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실험을 같이 했던 동료는 이전에 돌아가셔서 같이 노벨상을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싶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노벨상을 받을 때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1,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피 스토리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일찍 암으로 돌아가신 분,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이 정말로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만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 중성미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중성미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 소개하는 영상에 그 말이 있었는데, 우주를 꽉 채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주를 꽉 채우고 질량이 거의 없는 소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강연장에도 중성미자가 무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지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에서도 지금 무지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태양에서 어느 정도 날아오느냐면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매 초당 태양에서 날아온 중성미자 개수가 매 초당 여러분 엄지 손톱이 대충 한 1제곱센티미터를 하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개수가 약 700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금 현재 매 초 통과하는 게 한 몇 조 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못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성미자라는 것은 거의 아까 소개 영상에서 봤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리고 질량이 거의 없는 그런 입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융합이나 핵분열에서 생성돼서 그 우주 탄생을 할 때 그때도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도 핵융합이나 핵분열 반응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신성이라는 별이 죽을 때 어떤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그때도 이 중성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입자를 발견하기가 아니면 측정하기가 워낙 어렵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 때마다 노벨상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 벌써 4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번이나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받을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비유를 해서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몇 번 쳤는데 다음에 안 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988년, 95년, 2002년, 2015년 최근 몇 년 전에도 이 노벨상을 수여한 그런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주가 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탄생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그 어떤 실마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폰테콜프라는 상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폰테콜프는 이름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러시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중성미자에 있어서 거의 아버지격이라고 할 정도로 중성미자에 대해서 큰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 그거는 바로 중성미자가 바뀐다. 아까 말하는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1957년에 중성미자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67년에 그 이론을 확립을 했는데, 이 중성미자가 바뀌는 것을 그 실험적으로 증명한 때가 1998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게 2015년에 중성미자의 노벨상이 수여됐는데, 그게 바로 이 중성미자 변환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 변환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는 전자중성미자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미온중성미자, 또다시 전자중성미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면은 전자중성미자가 타오중성미자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가 태어날 때는 그 전자중성미자로 태어났는데 다른 입자로 바뀌는, 이것을 우리가 중성미자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금방 이 중성미자의 변환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성미자는 입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이면서도 파동적인 성질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박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킬이면서도 하이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중성미자도 소립자로서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미자가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파동적인 성질인데요. 파동에서는 이렇게 계속 어떤 것을 반복을 하고 진동을 하게 되죠. 바로 지금 이 중성미자가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입자의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서 자, 지금 미온 중성미자라는 세 종류 중에 미온 중성미자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 발을 통해서 타오 중성미자로 진동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미온 중성미자로 진동을 전달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진동을
자, 그래서 금방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그냥 저 아까 동영상 제가 만드는 거라서 좀 소리가 많이 나네요. 근데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잘 뭐 찍지를 못했지만은 우리가 중성미자의 변환이라는 것은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적인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성미자를 아까 50년 말에 폰테콜포가 예언을 했는데 1998년 처음으로 이 중성미자의 변환을 발견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대기 중성미자라고 해서 우리 지금 지구에는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한 개수의 그 우주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로켓이라는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선이 그 지구 밖에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는데 우주선의 대부분은 사실 보면은 아까 핵 속에 있는 양성자라는 그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가속이 돼서 우주에서 어떻게 가속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속이 돼서 우리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 지구 대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우주선을 맞아서 바로 뭐 암에도 걸리고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서 대기가 하는 역할이 많이 있죠. 우리한테 산소도 제공하지만은 대부분의 질소 입자들이 그 우주선을 막아서 그 우주선이 오는 것을 멈추어 가지고 다른 입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 우리 지상까지 날아오는데 그때 지구하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입자가 뭐냐면 중성미자, 대기 중성미자라고 하는 그 입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 중성미자를 통해서 이 중성미자가 변환하는 것을 그 동경대학의 카시타 교수가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학위 논문을 할 때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것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했는데 그때 동경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일본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학생일 때 포스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캐나다에 있는 맥도날드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캐나다에서 돌리는 원자로는 대부분이 중수를 쓰게 돼요. 중수라는 것은 H2O는 경수라고 하면은 H 대신에 수소 대신에 그 D라고 하는 듀테륨이라는 수소와 거의 비슷한데 수소보다는 무거운 것. 그래서 거의 물인데 물하고는 다른 D2O라는 중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물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해서 중성미자가 변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두 변환을 보면서 이 결과를 해서 2015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변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근데 아까 중성미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변환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이 두 분이 측정을 한 겁니다. 여기 뭐 세타 2, 3, 세타 1, 2가 있는데 이건 몰라도 어쨌든 이런 양을 갖다가 측정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바로 세타 1, 3라는 또 새로운 변환이 종류가 있는데 이 변환은 워낙 작게 일어나서 그동안 측정하기가 곤란했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중성미자 변환이 발견되고 나서 14년 후에 중국의 다야베이와 우리 한국의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리노라는 실험과 그 다음에 일본의 가속기를 사용한 T2K 실험 여기에서 이것을 측정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됨으로써 이 중성미자 세 종류가 변환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고 그 다음에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 그동안은 중성미자의 질량이 워낙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폰테콜포 상을 받은 것은 이 리노 실험이 이것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가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중성미자의 물리의 역사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미자를 제시한 사람 파울리가 1930년도 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56년에 라이네스라는 사람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것을 측정을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내가 아까 88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95년이네요. 88년에 받은 거는 그보다 조금 또 다른 그 업적이 받은 겁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겠지만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그 중성미자가 전자중성미자가 있고 미온 중성미자, 타오 중성미자 세 종류가 있다는데 처음에 발견된 건 전자중성미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세 분들이 가속기를 사용해서 중성미자의 두 번째 거를 발견하는데 그래서 1988년 62년에 발견해서 88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발견은 이분이 더 먼저 했는데 노벨상은 더 나중에 받았죠.
자,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한 가지 더 팁을 줍니다. 그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노벨상을 정말 받고 싶으면 그냥 한국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외국에 가서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 라이너스 교수가 학계하고 무슨 그게 있었는지 몰라도 상을 늦게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양 중성미자를 관측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이게 이제 제가 그 학위 논문을 할 때 동경대학 그 책임자였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 초신성이 폭발하는 데서 오는 중성미자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보는 것이 이때까지 빛으로만 관측을 했는데, 인간이 우주를 보는 시야를 넓혔다 해서 이 두 분한테 2002년 노벨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성미자를 변환을 발견한 이 두 분이 2015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 그 원자로 중성미자 변환을 발견함으로써 이 중성미자 변환이 완전히 확립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2012년도에 그 우리가 발견한 그 일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자로에서 중성미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대기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태양 중성미자, 여기서 두 종류의 중성미자 변환을 갖다가 측정을 이미 했는데, 세 번째 중성미자 변환을 갖다가 그 당시까지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로 근처에 가서 실험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는 이 점들은 다 뭐냐? 세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4개가 있어요. 일본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0몇 개가 있는데 지금은 다 꺼지고 한두 개만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에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보다시피 프랑스에 많이 있어요.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3나라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사실 실험을 우리만 단독으로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3나라가 연구를 같이 하니까 참 이 시간을 다투는 게임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면은 이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는 또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국이 이 실험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베이에 있는 홍콩 바로 건너편에 다이아베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슈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프랑스에 있는데, 이 바로 벨기에하고 국경에 있는 이 3나라가 동시에 이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디텍터와 그 다음에 다이아베이, 그 다음에 한국의 리노, 이 3개가 각각 그 검출기, 이 검출기들은 어디도 팔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그런 유일한 측정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간은 서로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서로가 각각 다른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의 이름을 리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약자입니다. 이 R이라는 것은 리액터, 그다음 E라는 것은 experiment, 그다음에 N은 뉴트리노 아실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해 보겠다. 3번째 변환 상수를 측정해 보겠다고 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원래는 한 10개 대학이 같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하고 있는 것 7개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약 40명의 학생들과 연구원과 교수님들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서울대학교의 한국중성미자연구센터라고 해서 그 연구재단에서 그 SRC라고 하는 센터를 지정받아서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다 리노 실험의 연구진들입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출 시설을 구축하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5년 동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은
2002년부터 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약 5년에 걸쳐서 그 당시는 한국 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과기부에서 117억 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 받아서 이것을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자, 2006년 3월부터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가 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물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도 역시 어렵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이 장비를 구축해 보면서 물리보다 더 어려운 거를 갖다가 만났어요. 물리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 혼자서 열심히 시간을 많이 보내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임프루먼트, 개선점이 보이는데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땅이 필요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연구비를 받은 것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 받았는데 내가 설치를 할 땅이 없는데 그 땅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찾아가서 땅을 빌려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땅을 빌리는데 찾아가니까 뭐 거절을 당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허가를 받는데 1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그 발전소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괜히 이걸 했다가 또 방사능이 나오는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하면 돈을 잃어버리니까 환경단체한테 그 동의를 구하면은 이것을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원불교 단체, 뭐 반핵 단체 뭐 이런 거를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다 사인을 받아서 1년 후에 찾아간 거죠. 물론 회사에서는 우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승인을 해줘서 땅을 빌리는데 1년이 걸렸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짓든지 아니면 빌딩을 지으면은 한국에서 또 봉착하는 또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단은 그 집을 짓고 싶으면은 구청을 찾아가서 환경 평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집을 지음으로써 어떤 시설을 지음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위해를 안 준다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어떤 공사를 한번 해본 사람은 한국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한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달부터 실험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실험을 준비를 할 때 한국이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기부에 가서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기부를 설득해서 연구비를 받기 시작한 때가 이미 아까 프랑스나 중국에 3년 정도 뒤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뒤져 있었지만은 우리가 경쟁에서 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늦게 시작했지만 사실 실험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측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험 데이터를 24시간, 그러니까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뽑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데이터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 점점 이 에러를 갖다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이고요. 자, 우리 실험 시설이 어떻게 구축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본 그림을 보면 1호기, 2호기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가까운 검출기, 먼 검출기 이렇게 두 검출기로 이루어지는데, 가까운 검출기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의 이쪽으로는 철책이 쳐져 있어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제한구역입니다. 이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냥 들어가는데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이 굴을,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니와 이 굴을 굴착을 할 때 뭐를 쓰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써요. 그래서 지금 원자로 바로 한 300m 되는 곳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허가를 그러니까 잘 안 받지 않으면은 하기가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요 철책 바깥에 있는 그 먼거리 검출기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이면 이 터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서 이 산 아래, 우리가 산 아래 왜 검출기를 지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오는데 우리가 지표 위에 땅 위에다가 검출기를 지으면은 이 우주선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호를 갖다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땅이 그 우주선을 차폐를 시켜줘요,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우리를 방해하는 우주선을 걸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성미자의 그 검출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으로 땅을 파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이렇게 차폐가 되게 좋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산이 있고 산을 갖다 이렇게 터널을 뚫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 검출기를 설치하면 이게 위에 있는 산이 막아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 정상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했느냐?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받은 돈이 11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받은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터널을 뚫지 못하고 여기까지 뚫어서 실험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벌목하는데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평가를 받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숲이 있었는데 거기를 공사를 해서 이렇게 그 터널을 뚫어서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이런 검출기를 갖다가 짓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서 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만든 하마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관측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빛이 날아오면은 빛 알갱이가 무지 많이 날아오는데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저 실험을 하게 되면은 빛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광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크릴 그 통이 있는데 이 아크릴 통 속에 우리가 어떤 액체를 넣어서 그 중성미자가 반응을 하면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5년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2011년 초에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서 지금 뚜껑을 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안에 들어가는 액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은 전공이 물리지만 여기 화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섞어서 넣어주는 물질이 벤젠 계통의 물질인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시험을 칠 때 화학 시험을 봤는데 화학 중에서 여기 화학 들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일 뒷부분에 가면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게 나옵니다. 방향족 탄수화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메탄, 에탄,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그게 하나인데 내가 대학교 가서 시험만 붙고 나면 이거는 다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45살 됐을 때 이게 내한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45살 됐을 때 이 방향족 탄수화물을 다루게 돼가지고 이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실험하는 앞에 있는 연구동이에요. 여기 뭐 근사한 빌딩을 짓고 싶지만은 돈도 부족하거니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 없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이 안에서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뽑아서 광 케이블로 해서 이를 가지고 나오면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이 데이터는 또 다시 서울대나 키스티라고 해서 대전에 보면은 슈퍼컴퓨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검출기를 설치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뭐냐? 아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검출기와 먼 곳에 있는 검출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검출기들이 2011년 8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측정한 이 Y축은 뭐를 나타내냐면은 원자로에서 날아온 중성미자의 그 양을 갖다가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 출력, 그러니까 전기를 일으키는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중성미자가 얼만큼 나오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중성미자가 나오는 걸 예측을 한 것이 실선이고요. 여기 이게 점으로 이렇게 에라바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측정한 중성미자예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열 출력을 재기 위해서 원자로 근처에 그 열 출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온도도 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앞에서 열 출력을 안 재더라도 1km 떨어진 곳에서 이 측정 장비를 쓰면 원자로에서 얼마만큼의 그 핵분열이 있었고 열 출력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중성미자가 변환하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봤냐? 아까 우리가 가까운 검출기와 먼 곳에 있는 검출기가 두 대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성미자가 변환한다는 것은 처음에 원자로에서 중성미자가 나와서 1km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 중성미자 나오는 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가 나와요. 그 원자로에서는. 근데 그것이 미온 중성미자나 다른 중성미자로 변환을 해서 우리 검출기가 볼 수 있는 거는 전자 중성미자를 볼 수 있는 것만은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다가 전자 중성미자가 미온 중성미자나 타오 중성미자로 변했으면 우리가 줄어든 양을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검출기는 뭐를 사용하냐면은 이게 줄어들기 전에 그 중성미자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1.4km 떨어진 곳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중성미자가 뭔가 변환을 해서 없어지고 남아 있는 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봤을 때 중성미자 변환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파란 이 색깔로 된 이 X축은 그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성미자를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 측정을 한번 가까운 검출기에서 측정을 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중성미자가 먼 거리 검출기까지 왔을 때 그 사이에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 파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 거리 검출기에서 측정을 했더니 이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날아오는 도중에 전부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중성미자가 사라졌다, 변환을 했다, 다른 것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분모로 둔다면은 우리가 측정한 거, 그러니까 없어지고 난 것을 측정한 거를 갖다가 이 분자로 둬서 나누어 보면, 자, 그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똑같았다면은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면 1보다 작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따라서도 줄어드는 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달라지는 것을 예측한 게 지금 요 선이 되겠는데, 우리 데이터가 그 중성미자가 변환한 그대로 잘 맞게 변환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바로 중성미자가 세 번째 변환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저 세 번째 변환이 일어나는지, 그 변환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걸 측정했는데, 자, 또 하나 우리가 이걸 하면서 생각지 않게 발견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그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이때까지의 그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달랐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그 파란 실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때까지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스펙트럼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한 걸 보면은 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보면 여기는 잘 맞아요. 낮은 에너지에서 잘 맞다가 갑자기 여기 5MeV 근처 가면은 서로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점 측정한 거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를 서로 나누어서 보면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은 그 차이가 여기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차이가 이 전체의 양의 2.5%나 되는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성미자 학계에서는 왜 저쪽 5MeV 근처에서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다르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측하는 그 모델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심사가 있고, 이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발견한 이것의 의의는 뭐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변환이 발견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측정을 했다 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 나머지 하나 남은 것만을 측정했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어찌 보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내가 중성미자에 이미 4번의 노벨상을 줬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개의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난제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타 원수라는 우리가 측정한 값을 알아야지만이 저것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기 측정이 안 돼서 과연 앞으로 이 난제들을 풀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값이 정해짐으로써 앞으로 이 난제 1번 물질과 반물질의 비트의 증성, 그게 뭔지 몰라도 그런 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미자의 질량 순서를 결정하는 이런 두 가지의 난제를 드디어 이제 풀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이것을 측정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얻은 결과는 그 물리학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피지컬 리뷰 레터에 약 40명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약 1,500번 이상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까 그 LHC가 있는 선이라는 거기에서 이런 어떤 매거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페르밀랩,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그 결과를 갖다가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영상에서 이건 중국의 다야베이 학자이고, 그 다음에 리노, 그 다음에 가속기를 사용한 일본에 있는 T2K라는 실험인데, 그래서 이 세 실험이 거의 동시에 이것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의 그 대표자들한테 이 상을 수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립자에는 여러분이 우리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동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적 사항이 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 보면 소립자에 대한, 소립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소립자에 대한 이 연구를 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모아놓은 백과사전과 같은 그 소립자 편람이 있는데, 그 입자 편람에는 우리나라에 그 가속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여기에 우리 측정 결과가 이렇게 등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 원자력 발전소 덕분에 여기에 처음으로, 그동안 여기에 비어 있었는데 이 비어 있는 곳에 여기를 채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 3분은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성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세타 원수라는 세 번째 그 중성미자 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밝혀냄으로써 또 새로운 난제를 갖다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그러니까 알아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지어지면 그때는 이제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실험 시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후배나 우리 후학들이 앞으로 이 실험 시설 많이 지어지면 이 실험 시설을 가지고 한 4, 50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본에서 아까 같이 노벨상 상을, 폰트콜프 상을 받았던 니시가 교수가 상을 받았던 거는 여기 제이팍이라는 연구소에서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슈퍼 카미오칸데라는 연구 시설인데 그쪽으로 뉴트리노 빔을 만들어서 마치 총을 쏘듯이 쏘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험을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실험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그 실험 도구 이름이 뭐냐면은 슈퍼 카미오칸데. 사실 제가 학위를 할 때 사용했던 검출기 이름이 카미오칸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카미오카라는 장소이고 그 ND는 다른 약자를 딴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학위를 할 때 슈퍼 카미오칸데였으면 그 다음에 지어진 게 슈퍼 카미오칸데. 그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이퍼 카미오칸데. 카미오칸데를 지었을 때는 30억 원의 그 연구비가 필요했는데 슈퍼 카미오칸데는 1,000억 원의 연구비를 들였어요. 그래서 그 슈퍼 카미오칸데를 이용해서 2015년 카시다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벨상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카미오칸데, 하이퍼 카미오칸데, 그 다음에 뭐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코리안 뉴트리노 압저버터리로 해서 새로운 두 번째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한국에 지금 지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국제공동연구진인데 국제공동연구진에서 이 빔은 이미 한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점을 찍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산이 한 1km 정도 높은 산을 찾았는데 지금 현재 대구 근처에 있는 대구의 비슬산, 그 다음에 그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 영천에 그 두 개가 이 시설을 앞으로 한국에도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한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연구진들이 앞으로 이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한국에다 짓기 위해서 이 비슬산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질 조사도 마쳐서 앞으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이 검출기를 갖다가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짓게 된다면은 이 비슬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입구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우리가 조금 될 수 있으면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걸 짓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로 되어 있는 검출기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한 100m를 가도 물에 흡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물을 담궈서 높이가 약 70m, 그다음 직경이 한 60m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25만 톤의 물을 담궈서 일본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 아니면 초신성 폭발을 했을 때 날아오는 중성미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가 될 거냐면 중성미자 망원경, 새로운 망원경으로서 이때까지 우리가 빛을 보는 광학적 망원경이 될 텐데 이것은 한국의 그 중성미자 망원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마치기 전에 제가 과학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학은 제가 볼 때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창조라고 생각. 없던 것을 발견해내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도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몰랐던 원리와 법칙을 갖다가 여러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데 그래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그 문명에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